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신병주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이 쿠데타로 비록 권력을 잡았지만 조선 전기의 제도와 문물을 잘 정비해서 성종 시대까지 조선 왕조의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강은 바로 우리 역사에서도 가장 좀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왕 광해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광해군은 상당히 개혁 정책이라든가 외교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폐위당하는 이런 또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 광해군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특별기획 나는 왕이로서이다 3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1575년에 출생해서 1641년까지 그 67세로 생을 마감했고 제2기간은 1608년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에 인조 반정으로 폐위당하기까지 15년 1개월간 왕위에 있었던 그 조선의 15대 왕입니다. 광해군을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특히 최근 10여 년에 걸쳐 많이 이제 그 소개가 되었는데요.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그 영화가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또 이병헌 씨가 상당히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역을 소화한 바가 있고, 화정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차승원 씨가 광해군 역할을, 불의 여신 정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이상윤 씨, 그야말로 잘 나가는 배우들이 광해군 역할을 맡았고, 젊은 광해군 역할로는 세자 시절, 즉 왕이 되기 전에 광해군의 모습을 대립군이라는 영화에서 여진구 씨가 광해군 역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 좋은 이미지의 배우들이 또 광해군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광해군에 대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좀 현재의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그러나 또 냉정하게 평가하면 이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았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또 이런 또 운명에 처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해군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의 이름은 이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왕의 이름은 다 이제 한 글자씩 쓰는 것이 관례화됐어요. 우리가 세종 때부터 이 세종의 이름이 이도입니다. 그 전에 왕, 태종과 같은 왕 이방원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왕 같은 경우도 이성계. 이러다가 왕의 이름을 한 글자로 한 이유는 왕의 이름은 딴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두 글자가 돼버리면 이 딴 뭐 신하든 일반 백성들든 이름을 쓰기에 너무 제약이 많아지니까 한 글자, 그것도 되게 어려운 한자를 쓰게 함으로써 뭔가 이런 좀 일반 백성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인 1592년에 바로 왕세자로 임명이 돼요. 원래 선조에게는 적장자 출신의 왕자가 이때까지도 출생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선조가 고민에 빠졌어요. 다행히 후궁 소생인 공빈김 씨와의 사이에서 임해군이라는 왕자도 있었지만 임해군은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도저히 그 왕의 제목감이 아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공빈김 씨의 두 번째 아들 광해군이 있었지만 선조도 이 소위 말하는 반계 출신, 그러니까 이 선조의 할머니가 중종의 후궁이었던 창빈안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적자가 이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후계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 전쟁이라는 상황은 정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이 선조가 뭐 정말 그 전쟁에서 희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이 후계자가 지명이 안 된 상태라면 왕실의 대가 끊길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광해군을 이제 왕세자로 임명을 해요. 이것도 별로 이제 내키지 않은 왕세자 임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은 왕세자가 되자마자 분조라 그래가지고
조정을 둘러나요. 선조는 이제 그 당시에 의주로 피난을 가죠. 그 선조가 있었던 곳을 대조, 클대자를 써서 대조, 광해군은 소조라고 표현을 해서 조정을 둘러 나누었다라는 뜻에서 분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18살, 뭐 지금으로 치면 한 고등학교 3학년 이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상당히 이제 그 분조 활동 열심히 하고 특히 의병들 많이 이제 이끌어 들이고 이 뭔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백성들에게 신망을 쌓게 되고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어떻게든 혼자 살겠다고 저 멀리 의주까지 피난 가 있는 왕보다는 젊은 왕세자가 열심히 그 전선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 광해군에 대한 인기 같은 게 상당히 높아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광해군이 앞으로 왕이 되는 수순, 왕세자라는 것은 앞으로 왕이 되는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이제 무난해 보였는데 변수가 생겨요. 1602년에 선조가 계비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 왕비가 의인왕후 박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의인왕후가 1600년에 돌아가시자 계비인 임목왕후를 부인으로 맞이했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왕실에 임목왕후가 낳은 아들이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1606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선조가 너무 이제 이뻐하는 거예요. 이 적장자가 태어났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장성한 아들보다는 어린 아들이 훨씬 뭐 귀엽기도 귀엽겠죠. 그런 선조가 아주 그 영창대군을 아주 그 이뻐하고 이런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신하들도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영창대군에게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정치판에 줄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선조 후반의 전국은 요 당쟁사에서 보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다가 1589년 무렵에 가서는 요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당파, 즉 남인, 북인, 서인 요 세 개의 당파 중에서 주로 북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북인들하고 광해군이 상당히 뭐 호흡이 맞았다 할까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일부 북인 세력 중에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선조의 마음이 영창대군에게 있음을 파악한 일부 세력들이 영창대군이 왕이 되는 것이 더 이제 타당하다라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 북인 내에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소부,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하는 세력들을 대북이라고 해요. 소북의 핵심 인물이 유영경이라는 사람이었고 대북의 핵심 인물은 바로 정인홍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이 영창대군이 태어났고 이 영창대군에 대한 그 선조의 신뢰가 깊어졌을 때 유영경이 영의정까지 해요. 뭔가 이제 소북 세력이 힘이 기울어지면서 이 광해군의 후계자 책봉 상황도 상당히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변수가 생깁니다. 1608년에 선조가 돌아가세요. 승하를 합니다. 영창대군 1606년생이라고 그랬죠. 영창대군 나이가 3살밖에 되지 않으니까 선조도 차마 저 영창대군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광해군이 세자로 지명되었으니까 나의 후계자는 광해군이다라고 이제 유언을 또 남기기도 해요. 유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 선조의 유명을 받은 그 유영경 같은 사람은 이거를 막 알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계속 영창대군을 지지했으니까. 그리고 이때 이 영창대군의 후계자 지명에 유영경이 적극 나섰을 때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정인홍이고 정인홍은 유영경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다가 유배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선조가 바로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이 오르니까 이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영의정이었던 유영경은 바로 이제 유배되었다가 오히려 처형당하고 상소 올렸다가 유배간 게 훈장이 되어가지고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최고의 그 정치적 실세로 등장하는 인물이 정인홍이다. 그리고 정인홍은 대북 정치 세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흔히 광해군 정권은 북인 중에서도 대북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08년 선조를 승하한 후에 왕이 된 광해군은 가장 큰 임무가 이때 임진왜란이 1598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토지 결수 중에 3분의 1이 거의 그냥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토지 장부에 누락된 것도 있고 전쟁 상황에서 이게
뭐 경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경제가 거의 거덜난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가장 큰 책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의 상처를 극복을 하고 좀 민생 경제에 주력할, 그래서 광해군은 먼저 양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토지 파악부터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경작할 수 있는 이런 토지들 다 파악을 하고 이걸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인 세금으로 거두게 되면 백성들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호적 정리 같은 이런 사업들, 이것도 전쟁의 와중에 뭐 호적이 제대로 이제 유실되고 이러니까 인구 같은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 정리 사업에도 착수를 했고 중요한 개혁 정책을 하나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대동법이라 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내는 세금 중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토지에 대한 세금과 더불어서 당시 조선시대는 지방의 특산물을 곡물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요 지방의 특산물 뭐 예를 들어 우리 영광 같으면 지금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굴비, 뭐 영덕에 대게, 뭐 이런 뭐 청도 지역에 뭐 꽃감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거를 일정하게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적으로 뭐 생산량 같은 게 일정하지 않고 이러니까 요걸 제대로 이제 올리지를 못하면 중간에 대납하는 상인들이 나타나요. 방납인이라고 합니다. 대납업자들. 그래서 요 방납인들이 대신 바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당시에 그 일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 방납의 폐단이 엄청 심해졌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부과 기준이 호별 부과니까 각 가호마다 부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아주 뭐 부작은 아주 못 사는 사람이건 일단 뭐 집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대동법 체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부과 단위를 호별해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땅이 많은 사람들, 지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대동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곡물을 바치던 거를 이제 쌀로 통일을 하게 합니다. 특산물 바치게 하면 어떤 또 폐단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이게 기준이 들쭉날쭉해요. 굴비 한 마리만 해도 지금도 아마 뭐 이런 백화점 같은 데서 이 아주 비싼 굴비는 막 한 마리에 막 한 10만 원 하는 굴비도 있고, 우리 뭐 가끔씩 식당에 가면 서비스로 나오는 굴비는 뭐 이거 뭐 얼마 하나 안 하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굴비 한 마리 그려버리면 이 기준이 들쭉날쭉해요. 근데 쌀로 통일하게 되면 기준이 정확하니까 특별하게 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대동법이 바로 광해군 주기하도구로 처음으로 경기도에 실시해요. 요 대동법을 주관하던 관청이 선해청이었고, 그리고 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리이원익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이원익이라는 분은 임진왜란 시기부터 시작해서 국방이라든가 경제, 외교 이런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고,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6번 영의정을 역임할 정도로 이 관료로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바로 이런 인물이 대동법 실시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해군에 또 업적하면 대표적인 게 이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간행한 거예요. 이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완성은 되지만 처음 시작은 선조 때 왕명으로 편찬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상황은 백성들의 어떤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아무래도 이 전쟁 때 뭐 기근이라든가 또 이렇게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되고 이러면 훨씬 더 이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아무래도 전쟁 상황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뭐 요즘으로 하면 우리 면역이 확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좀 백성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의학서를 국가적 사업으로 편찬을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정유재란으로 이게 스톱이 되어버려요. 중단이 돼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동의보감 편찬 팀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된 후에 광해군도 이 상황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때부터 했던 의학서 편찬 작업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허준이 딱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허준에게 맡길 수 있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허준하고 광해군은 상당히 또 인연이 있어요. 광해군이 왕자 시절에 허준이
천연두 즉 마마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허준이었어요. 저 인물 같으면 뭔가 이런 그 국가적인 의학서 편찬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요즘 또 전염병으로 상당히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바로 우리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 이외에도 벽역신방, 우리 역이라는 거는 이제 역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찬 벽온방, 이 온는 온역이라 그래요. 역시 그것도 전염병의 일종이에요. 바로 이런 벽역신방, 신찬 벽온방과 같은 저수를 통해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도 아주 일가견을 보이셨던 그런 또 의사셨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바로 요 광해군 일기에 보면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기를 양평군 허준은 일찍이 선조 때 의방을, 이때 선조라는 것은 광해군의 전왕이었던 선조 때 의방을 찬지바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이거 왜 유배를 가게 되셨냐 하면 바로 이 선조가 승하할 때 어의가 허준 선생이셨어요. 조선시대 어의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왕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유배 가야 돼요. 그 책임을 지고 그랬는데 광해군이 워낙 허준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형식적으로만 유배 보내고 바로 불러들여 가지고 의서 편찬의 작업을 계속하게 해서 그래서 1613년에 동의보감이 간행이 되게 됩니다. 이 고금의 방서를 널리 모아서 한 권에 모은 다음 분류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이 동의보감 정말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기록물이고, 이 동의보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해군은 나름대로의 그 전쟁 후에 그런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또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안들, 이런 업적도 있었지만 광해군은 항상 이 자신이 왕통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긴 됐지만 적자 출신도 아니었고 이 서자 출신이면서도 또 형이 있었어요.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임해군은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워낙 뭐 사고를 많이 치던 그런 왕자였고,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에게 잡혀가가지고 상당히 조선을 부담스럽게 했던 그런 또 형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형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존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1609년에 임해군이 유배되었다가 정말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광해군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1612년 같은 경우는 그 광해군 때는 대북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광해군 정권에 반발하는 이런 소북 세력들이 바로 이 광해군을 뭔가 이렇게 좀 몰아내려는 움직임, 이것도 물론 일부에서는 거의 조작된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직저의 옥사 사건으로 소북 인사 100여 명을 숙청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그 거스르거나 반대되는 세력들을 숙청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정타가 된 사건이 1613년에 일어나는 개축옥사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문경세제에서 은을 운반하던 은상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은상을 살해했던 사람들을 결국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동자가 7명의 서울이었다. 그래서 일명 칠서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서양갑이라든가 박응서라든가 이런 명문가 자제들의 설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왜 이렇게 그 은상을 살해했느냐? 그때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상을 살해해서 그 확보한 은, 즉 거사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몸통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재남이다. 이렇게 되고 엄청난 진술이 되고, 이거 완전히 역모 사건으로 비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유배 갔다가 바로 이 유배지에서 아주 그 잔인한 방법으로 그 당시 나이 우리 나이로 9살이었는데요. 증살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조그만 골방에 갇혀서 여기다가 불을 떼가지고 증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뜻으로 증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 그 영창대군의 증살을 주도했던 인물, 그 당시에 그 강화부사는 전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뭔가 이 정권에 의한 죽음이다. 그래서 이 영창대군의 죽음에 가장 붕괴한 인물이 누굴까요? 그 어머니였던 임목대비고, 임목대비는 공식적으로는 광해군과는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임목대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광해군하고 같은 궁궐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덕수궁, 그 당시에는 경웅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웅궁으로 유폐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덕수궁은 사실은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덕을 지니시고 장수하십시오라는 의미로 덕수궁이 된 거고, 사실 광해군 때 그 정릉동 행궁을 경웅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광해군은 바로 이 경웅궁에서 즉위식을 올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쪽에 있다라는 뜻으로 소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임목대비를 경웅궁에다가 유폐시키고 돌아왔. 근데 이게 문제는 바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직결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광해군이 너무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데서 불만을 많이 품었던 세력들이 이걸 슬로건으로 건다라는 거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폐모, 동생을 죽였다, 살제.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광해군에게 완전 측근이 된 대북 세력을 제외한 바로 소부, 남인, 그리고 뭐 서인 다 이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는, 여기에 또 광해군은 무리수를 가해가지고 또 인조 아우였던 능창군을 역시 또 이제 그 흉서 사건에 연루를 시켜서 능창군과 이것을 주도했던 신경이라는 인물을 또 처형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정치적인 뭐 숙청을 단행하면서 지지 기반을 이뤄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대북 세력의 핵심 중에 한 명이 허균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허균하면은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워낙 알려져 있어서 당연히 이제 문학가 허균의 모습을 생각하시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은상 살해 사건을 주도했던 칠서지옥 7명의 서얼들하고 허균이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홍길동전의 모델도 바로 이 칠서지옥에서 찾는 그런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얼들이 뭔가 이 차별받고 있는 그 세상을 좀 바꿔보려는, 그래서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바로 서울 출신이잖아. 허균은 그러나 한때는 바로 광해군 때 대북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이 허균이 되게 좀 자유분방하고 기질적으로도 좀 직선적인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광해군 때 처형으로, 즉 역적으로 또 삶을 마감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허균의 사례에서도 대북 세력 내에서도 이런 정치적 분열이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해군이 또 여러 차례 뭐 무리수 같은 거 많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뭔가 이 한양 즉 서울이라는 곳이 자기의 기반하고 좀 잘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는지 1602년에는 지금의 이 파주 지역, 지금 교화, 지금 또 교화라는 지명이 있죠.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그 뭐 정말 상황까지 있게 돼요. 술사 이의신이라는 사람을 아주 믿고 이제 한번 도읍을 좀 옮기자.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광해군이 이런 천도 논의 같은 거를 하자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들 상당수가 통탄을 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이제 연료실 기술에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임자년 광해군이 이제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로 이제 그 승려였던 성지라든가 또 명나라 사람 심운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광해군을 어떻게 보면 좀 현혹시킨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궁궐을 지어야 된다, 또 이러다가 이 천도까지 하자, 이런 논의가 있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런 뭐 정말 뭐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천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쌓이고, 또 이 과정에서 또 광해군은 왕이 오른 직후에 바로 또 궁궐을 크게 짓는,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다 파괴되었으니까 이런 궁궐 이제 다시 세우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복궁은 워낙 규모가 커서 엄두가 안 났는지 경복궁은 일단 미루고 창덕궁, 창경궁 준공 사업은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어쨌든 왕이 뭐 거처할 곳은 있어야 되니까 뭐 큰 뭐 문제가 없었지만, 또 이제 광해군이 창덕궁, 창경궁 중건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궁궐을 짓습니다. 바로 이 1619년에 경희궁을 조성을 하는데요.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어요. 경덕궁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라는 사람의 시호 중에 경덕이 들어가서 이것도 휘를 해서 이름이 나중에 영조 때 경희궁으로 바뀝니다. 바로 지금의 경희궁을 처음 세운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 경희궁보다 더 큰 규모로 1621년에는 인왕산 자락에 인경궁이라는 궁궐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인경궁은 너무 이제 규모가 그 당시에 뭐 여러 자료에 보면 경복궁보다도 훨씬, 조선전기의 경복궁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궁궐인 인경궁을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요즘으로 치면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런데 또 여기에 왕의 뜻에 영합을 해가지고 당시에 쇠붙이라든가 목재, 그래서 우리가 오행, 이걸 사람들이 비꼬가지고 우리가 오행이라 하면은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 건설에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물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그것을 뭐 대가로 해가지고 관직을 부여받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비꼬가지고 오행당상이라는 이런 용어가 그 당시에도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인물은 그 당시에 그 뭐 채소 같은 거, 잡채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잡채를 사사로이 바쳐서 호조 판서에 올랐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별명을 가지게 됐냐 하면 잡채판서다. 이런 또 정말 뭐 이게 사실 조롱한 거죠. 결과적으로 광해군이 무리한 토목 사업을 벌이게 됐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또 거기에 공사에 참여하고 동원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선 후기에 이렇게 기록된 그 일사기문이라는 책에도 산삼정승을 사람들이 다투어 사모하고 잡채판서의 세력은 당할 자가 없구나. 결과적으로 광해군 시대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뇌물 바쳐가지고 출세한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졌고, 그건 크게 보면 결국 광해군 정권이 서서히 좀 무너져가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 지나치게 독선적인 정치를 했다 그랬죠. 바로 이런 무리한 궁궐 조성이라든가 토목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이 또 민심을 잃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또 광해군에게 이제 계속 이제 보이게 되는, 결과적으로 광해군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광해군의 또 한 번 그 실정이랄까요? 광해군을 무너지게 하는 게 측근 세력들 중심의 전국 운영이라고 했는데, 북인 중에서도 이 대북 세력의 이제 독주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고, 특히 이때 대북 세력의 영수가 되었던 정일홍이라는 인물이 스승인 남명조식을 아주 그 존숭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보여요. 남명조식을 배양한 소원을 건립한다라든가, 이 당시에 성균관 문묘에 제향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학자의. 그런데 그 남명조식을 문묘에 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이미 문묘에 종사되어 있던 회제 이연적하고 퇴계 이양 선생을 출양, 문묘에서 이제 그 이분들의 위패를 걷어내고 남명조식을 올리게 하니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학자를 끌어내리고 자기 스승을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발하면서 그 당시에 성균관 유생들은 요즘으로 치면 동맹휴학, 공관까지 이제 벌이게 되고, 이 성인홍은 유생들의 명부인 청금록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기까지 하는 이런 강경 조치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 대북 세력의 독주에
이 성균관 유생들을 중심으로 제동이 걸렸고요. 이런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대북 세력이 뭐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독주하면서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원인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사실 국제 정세가 매우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는 국력이 크게 약화되고 이 틈을 이용을 해서 당시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란 나라가 아주 흥기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동북아 그 국제 정세에서는 아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나 이 후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명나라가 허약한 틈을 이용해서 중원 이렇게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금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강화가 되니까 명나라도 다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명과 후금과의 국경을 둘러싸고는 이 전투도 벌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되니까 명나라가 바로 이제 우리 조선에 다시 파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서 명나라군이 참전을 했죠. 우리 너희들이 저 힘들었을 때 우리가 군대를 파견했으니 바로 너희 조선도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좀 파견을 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가까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파견되잖아요. 한국전쟁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 주도해서 그때 베트남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월남 파병이라고 그러죠. 파병을 요청했을 때 우리도 안 갈 수가 없었던 이런 상황하고도 상당히 이제 좀 더 서로 비교되는 장면인데, 자 그러면 우리 광해군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그날이 옵니다. 1618년 4월에 명나라에서 조선에 파병을 요청을 해왔고, 광해군이 이때 임진왜란 때 참전한 경험도 있고 해서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식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판단을 했을 때는 명나라는 이제 기울어져 가는 나라고 후금은 신흥강국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인데, 저 후금하고 우리가 좀 뭔가 대결 국면 맞이했다가는 상당히 우리 조선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선의 방어를 핑계로 이게 좀 차일피일 미루었어요. 그러니까 명은 계속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특히 이제 그 해 4월에 이 무순 지역이 함락되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조선군에 파병을 요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조선군 총수, 이렇게 주로 이제 총을 쏘는 병력을 중심으로 해서 1만 명 규모의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강옥립을 도원수 총사령관으로 삼는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강옥립은 원래 무슨 야전에서 활동한 그런 장군 출신이 아니고 바로 이 광해군 직속의 통역관 출신이었어. 어전 통사 출신이거든요. 이 전투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외교적 영향이 있는 이 강옥립을 총사령관으로 삼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뭔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광해군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출정하기 전에 광해군이 강옥립을 불러가지고 그 어느 정도 명의 파병 요청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응하지만 향배를 잘 봐서 항복을 해도 좋다라는 이런 밀지를 내렸다라는 게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군 파병 부대는 1618년 9월에 평양을 거쳐 다음에 2월에 바로 이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마침내 당시의 그 후금 군대하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근데 사실은 강옥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소위 수뇌부 몇 명 이외에 다 그 상황은 몰라요. 무조건 저 후금 군대하고 만나면 싸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교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뭐 후금군은 명나라 군보다 훨씬 숫자는 작았지만 뛰어난 기동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명나라 군에 여러 개 부대가 있으면 첫 번째 한 개 부대를 격파를 하고 다시 다음의 장소에서 다른 부대를 격파하는 그 또 후금 부대는 기마병 중심이니까 상당히 기동력이 뛰어나요.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이제 명군은 완전히 격파를 하게 되고 이제 조선군하고 만나서는 후금의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철기, 이 기병들하고 이제 조선군 병력들이 만나서 전투를 수행하고 이때 그 후금군과 조선군이 충돌했던 전투를 심화 전투라고 해요. 이 심화 지역에서 벌인 전투,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투를 또 샬르 전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 당시에 특별한 그 밀지를 받지 못한 그런 조선군 병력들은 정말 힘을 다해 가지고 후금군에 맞서서 화살이라든가 조총을 막 발사하면서 이 분전을 해요. 특히 이때 아주 주도적으로 이제 나섰던 인물이 선천 군수로 있었던 김응하라는 장수였는데, 이 김응하라는 장수는 바로 이제 철기를 앞세운 후금군에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 그 죽기 직전까지 막 싸워요. 특히 김응하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음의 순간에까지 무수한 적을 베어서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칼을 놓지 않아 후금에서조차 경의를 표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해군 또 이 김응하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정말 이런 충성스러운 그런 인물이다 해서 그를 추모하는 사당을 짓게 하고 충렬록이라는 책을 지어서까지 널리 배포하면서 이 김응하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충절의 상징으로도 기억이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광해군의 밀지를 받았던 강홍립 역시 광해군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전투를 하다가 바로 후금군 진영에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고 우리 국왕께서는 후금 그 귀하의 나라하고 전쟁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후금군의 입장에서도 편한 거예요. 조선군이 그 서로 이제 막 그야말로 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후금 군대의 목표도 좀 명나라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조선군이 후금과 요즘으로 치면 화해 관계, 그 서로 협상하고 이러면 부담이 훨씬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 강홍립 장군은 나중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어요. 어떻게 그 장수가 바로 저 오랑캐 나라 장군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제대로 전투다운 전투도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강홍립 장군은 우리나라가 너희들과 본래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겠는가?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부득이했다. 우리가 이제 명나라 입장, 우리 임진왜란때 우리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것이지만 우리가 전쟁할 뜻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후금 지역 군영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홍립이라는 장군은 환영을 했죠. 그리고 이 광해군 또 본인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강홍립이 그렇게 조정에서는 욕 얻어먹어요. 완전 욕바가지가 돼요. 어떻게 장군이 저랬느냐. 그랬을 때 광해군은 이 강홍립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 사실 강홍립 장군도 상당히 운명적으로 나중에 정묘호란 때는 그 후금군의 선봉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가능하면 조선군과 후금의 어떤 협상을 유도하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강홍립이라는 인물을 좀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분위기 싸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 정치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송시열과 같은 인물은 아예 정기를 강로전, 우리말로 풀이하면 저 강호랑캐 놈 정기,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당대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재조명되는. 그래서 이 광해군은 그래도 이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한 또 능력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외교에서 얻은 그런 점수, 그리고 이 초반의 개혁 정치에서 얻은 또 이런 점수를 너무 지나친 독선 정치와 무리한 토목공사, 궁궐 조성으로 거의 결과적으로 까먹어 버린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광해군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인조 반정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또 왕이 되게 되는 거죠.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전에도 광해군이 상당히 불안했던 모습이 여러 자료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광해군은 항상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사람을 시켜 찾게 하여 찾지 못하면 기뻐하고 찾으면 기뻐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변이 있을까 염려를 해서 몸 숨기기를 연습한 것이에요. 본인도 워낙 반대 세력 많이 이제 양산시켜 놓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궁궐 내에서 이렇게 막 스스로 몸을 숨기는 그런 연습했고, 그리고 이런 광해군의 폭정에 뭐 이런 좀 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은 대북의 아주 그 측근 세력, 대표적으로 이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일홍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고령이었지만 어떻게든 광해군이라는 인물의 정신적 지주였다라는 점에서 또 그야말로 서인 세력에서는 가장 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지적하라면 이 상궁 출신의 인물이 있어요. 김계똥이라고도 불렸고 김계시라고 하는데요. 시자를 한자로 쓰면 시체 시자의 쌀미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똥이다 해서 김계똥이라고 하는데, 이 김상궁이요. 김상궁은 이름이 계시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아주 그 흉악했던 인물이었고 개교가 많았다. 광해군의 옛 시녀로서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갑자기 광해군의 뭐 사랑을 얻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광해군과도 뭔가 이 좀 부적절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묘사를 했고, 이제까지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도 이 김계똥이라는 인물은 미모의 여보요. 한때 우리 정말 장금이로 유명했던 이영애 씨가 소공이라는 드라마에서 김계똥으로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실제 기록으로는 용모가 피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런 김계시라는 인물이 마치 연산군 때 장록수가 국정농단을 하듯이 아주 그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 1623년 3월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그 반정 세력들의 주역이 바로 나중에 인조가 되는 능양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 반정하고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중종 반정 때는 직접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인조 반정 때는 능양군, 즉 인조가 직접 반정에 참여를 해서 결국은 그 당시에 최고의 결재권자가 누구냐면 임목대비, 바로 서공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한테 가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옥세를 전해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옥세를 받으러 갔을 때 임목대비가 상당히 분노를 표시하면서 나는 저들의 목을 잘라 그 영령에게 제사 지내고 싶다 해요.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저 광해군이 나는 처형해야 내가 옥세를 주겠다. 이게 인조가 겨우 그래도 뭐 요즘 표현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 연산군도 그렇고 아무리 폭군이라도 바로 처형은 하지 않습니다. 유배를 보냈지. 그렇게 해서 겨우 말려서 결국 옥세를 전해받는 그 내용이 인조실록에도 나오고요. 임목대비는 내가 이렇게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날을 기다렸다. 쾌히 원수를 갖고 싶다. 그러면서 광해군의 실정을 쫙 이야기합니다. 가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형과 아우를 살해하고 조카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서모, 자신이죠. 자신을 때려 죽이려까지 하였다. 바로 이 인조반정의 주요 명분의 첫 번째 폐모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폐모살제에 반대하는 이런 많은 그 신하들에 대해서 큰 옥사를 일으켜 무고한 사람들을 가혹하게 죽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두 번째 명분일 수도 있는데요. 민가 수천호를 철거시키고 궁궐을 창건하는 데 있어 토목공사 일이 1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다. 광해군의 이전 패출 원인 두 번째,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이 백성들, 이 민생을 상당히 힘들게 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은 우리가 이 광해군 평가할 때 긍정적 요소로 보긴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로 이 오랑캐 나라인 후군과 외교 관계를 맺고 우리의 전통 우방국인 명나라를 배신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이 배은망덕한 행위다.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선왕께서 40년간 보위에 계시면서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시며 평생에 한 번도 서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으신 적이 없었다. 그런데 광해는 이런 은덕을 저버리고 이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하친하였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 정책이 이거는 완전 국제적인 배신행위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이유를 들면서 결과적으로 인조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광해군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폐위당했지만 바로 처형은 안 시켜요. 유배를 갑니다. 어디로 유배 가냐 하면 처음에는 강화도에 유배 갔다가 그러다가 유배지를 옮겨요. 연산군의 유배지기도 했던 교동도로 옮겼다가 최후에는 제주도에 유배되어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 끝에 생을 마감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도 좀 짠한데요. 광해군 가족들이 다 유배를 갔어요. 유배지에서 그 아들 폐세자는 땅굴을 파고 탈출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 스스로 자결하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며느리도 자결을 하고 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부인 또 바로 그 직후에 죽게 돼요. 광해군 독선의 정치 부메랑으로 돌아오다입니다. 광해군이 물론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나치게 이 왕통에 부담이 되는 그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또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실시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거의 그 민심과 이반되게 했던 그런 그 왕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이 반대 세력을 완전히 이제 양산을 했고 광해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